두 번째 주제는요. 정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이 정치 후원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치 자금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치 자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당비는 이해가 되시죠? 예, 당비. 정확해요. 뭐 당원들이 내는 거. 스스로 내는 거죠. 일종 회비 내듯이. 네. 그 다음에 보조금. 보조금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네. 정당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후원금 이 부분은 아마도 후원금하고 기탁금 이 두 가지를 아마 이제 통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후원금은 우리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를 정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네. 기탁금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후원회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알아서 배분을 각 정당이나 일정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돈입니다. 들으면서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구나. 듣고 나면 또 금방 까먹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유권자들이 이 정치를 이제 건전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한 돈이 특정한 곳에 가느냐 네.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어서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냐 그 네.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후원금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이번 주제인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성세대 전문가 1인과 청년세대 학생 2명이 2대1로 토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각 토론은 각자의 입장을 펼치는 1, 2라운드와 그리고 3라운드는 서로 입장을 바꿔서 협의점을 찾아보는 3라운드로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인데요. 네, 이번에는 기성세대가 찬성 입장이고요. 청년 세대가 반대의 입장입니다. 자, 본격 토론에 앞서서 양쪽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네, 저는 그 정치 후원금 기부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치 후원금이라든가 뭐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되게 강화된 게 2004년부터거든요. 근데 벌써 2022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때의 규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2004년에 그 정치 규제가 시작될 때에는 당시에 뭐 차떼기라든가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었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사실 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돈과 선거 이런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돈을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규제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의 자유 또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더 확대를 하면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규제를 조금 완화하되 대신에 좀 더 투명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 이상입니다. 18년간 지금 동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완화가 좀 되어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금권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유한 계층이 돈의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금권정치의 출현을 막고 또 공정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 정치 후원금 기부를 규제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부 상한선 한도 조정 그리고 법인 및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자는 정치 후원금 기부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명하게 이것을 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완화의 부작용이 우려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부 상한선 한도를 상향시킬 경우에 이익 집단의 선거 자금 개입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 등의 소수의 정치 자금을 의존하게 되면 불법적인 자금 수수나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기탁금 연간이 1억 원, 후원금 연간 2천만 원이라는 수치는 이러한 의존도를 높이기에 충분한데요. 정치 후원금의 본질은 특정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후원받는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법인의 기부를 허용할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은 그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 집단의 소속 집단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는데요. 이로써 헌법 제21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 자유를 침해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견보다는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소수 대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공약이 남발될 수 있겠죠. 특정 정치 세력의 소유에 준하게 되는 그렇게 운영되는 법인의 출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하게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꾸기 위해서는 정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는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규제는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기탁금의 경우에는 1회 10,000원 이상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1년에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전년도 자기 소득의 100분의 5. 그걸 네. 또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분의 전년도에 만약에 자기 소득이 100억이다. 그렇죠. 그럼 5억을 5억까지, 넘을 텐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아, 그럼요. 그다음에 후원금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기본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체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또 후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된 논의 부분은 돈 액수 얼마까지 후원할 거냐 또는 누가 후원할 수 있느냐 외국인이나 또는 법인이나 단체가 그렇죠. 후원을 해도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아마 주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점을 저희가 오늘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 선거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선거 운동을 하는데 돈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돈 없이 맨발로 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한국은 선거 운동 자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고요. 또 연설회 같은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후보자가 펼칠 수 있는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광고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SNS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이 선거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 자금으로 결국은 어떤 돈을 활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기탁금, 후원금, 그리고 후보 개인의 자금 또는 정당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면 결국 후보자는 자신의 돈으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는 뭐가 나오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선거 자금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에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도 어려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정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운동이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라는 게 공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선거 운동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지나친 규제는 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규제의 상한선은 지나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규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부동산값 얼마나 많이 뛰셨는지 아시죠? 물가 인상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월급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릅니다. 그런데 개인의 기부 한도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굉장히 그런데 올랐죠. 그거에 비춰보면 2004년도에 정해놓은 거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거운동의 방식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뭐 SNS나 인터넷이나 네. 그런 것이 비용이 또 적게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04년에 제정된 법이 이제는 너무나 낡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에 이제 선거자금법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당시에 이제 정경유착이라던가 또 재벌 집단, 또 사회적으로는 개인이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에서 빈익빈 부익분의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20년이
조금 덜 된 지금의 시점에서 해결이 된 문제인지 아니면 오히려 심화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는 자본과 정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의 영역을 보완하는 것이 또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억만장자고 내가 영향력 있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있어서는 1인 1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자금 기부금을 풀어주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이 공정한 선거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다른 의견으로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소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 역시도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정치에서 과연 기부금 한도를 풀어줬을 때 얼마나 대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돈을 선거에서는 필연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기부금 한도를 풀어주면서 선거 운동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자본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선거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면 그에 맞게 더 돈에 가까운 선거 광고라던가 그런 유세 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선거 자금을 제한했을 때 후보자들이 좀 더 온라인으로 지지자와 소통한다든가 하는 조금 더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참신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라이브 커뮤니티가 좀 있다 보니까 예전과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이 요즘에는 생방송을 통해서 선거 유세가 굉장히 좀 핫해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조금 완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의 기부 한도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1,000만 원,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서 한 2배 정도라든가 이렇게 완화하자는 거고요. 완전히 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선거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 한 번 할 때 진짜 1조 원 넘게 돈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선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미국에서도 그것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공정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의 문제는 미국하고 우리를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일단 나라의 규모나 그렇죠. 당장 유권자 수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논리가 좀 빈약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정성, 특히 2004년에 이렇게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던 당시에는 자본이 지나치게 정치를 잠식한다는 이러한 비판이 많아졌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더 이상 정치가 자본력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를 지나치게 계속 완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편법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필요한 돈은 계속 요구가 되는데 선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모금액이라든가 기부금 같은 걸 계속 규제를 하고 통제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불법적인 어떤 수단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 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하되 자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편법이 오히려 지금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규제 완화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편법이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정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와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규제함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돈이 정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가 지금 현재 선거 공영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선거 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돈을 규제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막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그렇게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후보가
그나마 그 좀 공정한 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과연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정치 후원금 기부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돈이 부족해서 그 후보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운동 자체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된 금액 안에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쭙고 싶고요. 또한 투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로비 제도 같은 경우가 가장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에 의한 통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항상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국토가 작고 또 자본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수 대기업에 의해서 나라 전체 경제 사정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겠죠. 또 외국 투자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는 투명성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자금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러한 투명성 문제도 쉽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변호사님의 생각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마치 제가 한쪽을 편드는 맞죠? 것 같은 상황이 약간 지금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렇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저희 학생이 더 조목조목 네. 잘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욕먹조목 네. 따져가면서 네, 확실하게 말씀도 했거든요. 어르신도 저보다 잘하시고. 먼저 이제 그 편법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편법이라는 게 규제를 완화한다고 없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그럴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 저희가 정치관계법이 전면적으로 다 개정이 되면서 중요한 또 그 개정 사항 중에 하나가 정당법을 개정해서 지구당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정당의 구성이 중앙당하고 시도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지구당이 아니라 뭐 당원협의회라든가 지역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는 사무실도 둘 수 없고 사람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뭔가 법이 편법을 양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원금도 약간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그 법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인이나 단체로 후원을 할 수 없게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편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법인이나 아니면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다 쪼개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개인의 후원 방식으로 후원을 하지만 사실상은 법인의 후원이거든요. 소위 쪼개기죠. 쪼개기.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편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지금 정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운동의 뭐 기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 신인이나 아니면 자금이 없는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 진입해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미 정치권에 진입해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자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선거 운동 기간에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본인들의 인지도를 알리거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신인들에게는 더 불리한 이러한 규제가 더 불리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후원금 기부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냐에 따라 이제 기득권 세력이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들에게 이익을 주지 말자고 하거나 이익을 주자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 후원금 기부 규제의 본질이 아니라 저는 좀 공정한 사회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꽃을 얼마나 잘 가꾸고 좀 더 공정한 토양 위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누구에게 좀 더 파이가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 파이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인에 대한 기부 가능으로 이어진다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보통 법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업들을 의미를 하겠죠. 현재 기부금 체계에서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 명회사나 합자 회사 같이 좀 개인의 인적 결합성이 많이 보장되는 기업이 아니라면 현재 대한민국 거의 99% 가량이 주식회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다수의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하나의 법인, 그 하나의 권리 체계로 집중되는 현실에 있어서 과연 내가 법인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성원들이 쪼개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만큼대로 법인이 합의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법인 기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인 모두에게 규제를 풀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떠한 정책이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의 역효과가 너무 의심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면 그 정책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을 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저도 원하면은 뭐 지금도 그렇고 언제라도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예컨대 어느 국회의원을 내가 후원하고 싶다. 네. 10만 원을 후원을 하시면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은 한 푼도 안 들이고 10만 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자기가 국가에 낼 세금 10만 원을 사실상 음. 국회의원한테 내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이어지는 2라운드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에 이어서 저희는 아까 나왔던 법인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굉장히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정치의 기본적인 속성마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시민이 정치에 가지는 영향력은 법인이 참여함으로써 극도로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로비 제도가 있고 법인의 기부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총기 규제 같은 것과 관련해서는 총기 규제가 총기 회사들의 로비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정책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인의 기부가 허용되게 된다면 국민들이 단순히 그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편법을 낳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인의 사유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실제로 어떤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은행처럼 쓰는 편법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양한 편법들이 더욱 횡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와 돈을 굉장히 쉽게 연결을 시키곤 하지만 사실상 트럭을 타고 유세를 하고서 아침에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죄다 돈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다가가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에서 얼마나 많은 효능감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자체가 변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치와 돈의 연결고리를 조금은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금액의 문제가 있고 주체의 문제가 있고. 네. 그런데 과연 이걸 다 통틀어서 규제를 완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오히려 이제 예컨대 법인이나 단체 요거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그럼 금액은 완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이건 약간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의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릴 거라고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또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개개인들은 모두 어떻게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정치 만족하세요? 바로 만족한다고는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네, 약간 좀 부정적인 식으로 보이시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후원을 통해서 후원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직접 후원하느냐는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서 개인은 되지만 법인은 안 돼. 개인은 후원금을 낼 수 있지만 단체는 안 돼.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개개인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되게 바쁘고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치고 또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후원금을 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속한 단체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본인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의 성격과 맞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정당을 후원할 수도 있어야 하는가 아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자본의 논리라든가 아니면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이익 집단의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그것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과연 나쁜가? 네,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법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업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사회 단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후원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딱 생각해서 뭐 기업에서 대기업이나 예컨대 노조에서 네. 후원금을 내기 때문에 나 개인은 나는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소외돼서 난 효능감이 떨어져. 네. 이런 생각은 실제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기업이나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 돈줄이 될 것이니까 서로 짝짝꿍해서 네. 요청하는 거 들어주고 그러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인의 일반적인 우려일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나 노조 그리고 법인들이 기부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효능감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법인의 의사결정을 과연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결정은 다수의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모여서 의사들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이사들의 의견이 갈렸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데 다수가 지지한다는 이유로 내가 투자한 주식과 내가 투자한 그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그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투자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집단이 돈을 운용함에 있어서 사실 법인에게 이렇게 정치 후원금을 가능케 한다면 그 규제 한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는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에게 허용을 하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유령법인에 대해서 좀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다수의 위성 정당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에 대해서 사실 선관위나 뭐 헌법학계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죠. 이게 과연 정당이라고 볼 수 있냐.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런 유령 법인이 출자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대선과 관련한 테마주가 굉장히 뜨고 있죠. 그런데 이런 테마주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지금 현재 개인이 상법상 1인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개인이 1인 회사를 설립해서 개인으로서도 기부를 하고 법인으로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재 법 체계에서 너무나 많은 맹점이 존재하고 또한 돈이라는 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으로도 하고 법인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더더욱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좀 끝을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네, 법인이나 단체의 그 후원금을 허용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서 어느 정치인을 후원할 것이냐 또는 어느 정당을 후원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렇겠죠. 그 특정 단체나 아니면 특정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소속된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이라든가 동일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수 또는
그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또 결정을 담당하는 상위 집단이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 이런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모든 국민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내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월 달에 선거를 하겠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정책 결정을 해줄 대표자를 뽑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 그 단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집단을 허용을 하고 이들에게 위임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서는 어떤 후원금을 얼마를 어떤 후보자에게 후원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유령법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규제가 능사인가? 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규제보다는 오히려 자율성을 좀 더 주더라도 이것을 투명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맨 처음부터 법인이나 단체 이런 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분명했으면 사실 서로 혼란이 없었을 텐데 맞아요. 여러 가지를 뭉툭거려 놓고 이거 완화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좀 왔다 약간 갔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해나갑니다. 모든 점을 통틀어서 서로 주장을 하고 또 합의에 도달하는지 저희가 그걸 한번 잘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젠틀 토론이니까요. 네, 저는 법인의 기부를 이제 허용하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의 기부금이 허용이 된다면 개인의 기부금 자체가 대단히 그 효력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이 출자 자금을 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개인의 아무리 다수라도 개인과 법인의 자본력 차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개인들의 어떤 자유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기업이나 어떤 단체 내에서도 어떤 단체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어떤 단체는 자금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계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경제적인 권력이 다른 영역에서의 권력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하나에서 어떤 자금력을 가진 집단은 사회적으로도 발언권이 굉장히 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도구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에서 정치만큼은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거 규제가 이렇게 많은 이유 자체가 저는 어떤 독재 정권을 경험을 했었고 또 어떤 개발지상주의에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경제가 또 정치를 후원해주는 이런 연결고리에 대해 굉장히 강한 우려가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한 번 또 완화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강한 억제제로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대안으로 이제 소액 다수 기부라는 애초에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실현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자본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이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어떤 네트워크 조직을 이용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펀딩을 하는 구조로 선거 자금을 모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오히려 정말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후원을 허용할 경우에 개인 후원금의 의미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후원금이라는 거는 소액 다수대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이지만 십시일반 모아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개인 후원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후원금을 보냈느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지지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 후원금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리 법인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인 후원이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보다 많은 선거 자금, 또 선거 자금을 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소스가 될 수 있겠지만, 개인 후원금은 아무리 법인 후원금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약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거와 관련된 규제가 이렇게 많고 계속 강하게 유지되어 오는 것은 기존의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 정경유착의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경험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동의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우리 고무신 선거라고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후보자가 여러분한테 고무신 주거나 뭐 가방 사주거나 애플 컴퓨터 이런 걸 사주면 좀 달라지려나요? 뭐 그런 돈을 받았다고 지금 더 이상 후보를 찍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돈을 받고 표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자금에 휘둘려서 표를 행사하는 이러한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네네. 우리나라가 선거자금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과 달리 이 선거자금 규제가 약한 나라도 상대적으로 좀 있을 텐데요. 어떤 근거로 규제가 없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조사관께서 말씀하실 때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네. 미국에서는 이 정치자금을 규제하는 법들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거는 연방 수정헌법 1조의 집회결사의 자유, 네. 이 부분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위헌 판정을 다 해서 그 오. 법률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 선거자금도 1조 규모라고 얘기를 좀 네, 뭐 들었었는데 클린턴, 힐러리 그 당시에 예. 이제 그 정도 선거자금이 쓰여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큰 규모의 자금이 쓰여질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전에, 그보다 이전에 정치자금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법률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번 3라운드에서 협의체 도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요. 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어서 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발 안 하십니까? 첫발 안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네요. 아이고 잠깐만, 제가 먼저는 많이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강한 톤으로 말씀하시죠. 우선 저희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규제가 능사인가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사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풀어지거나 모든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우리 민주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과거와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2016년, 17년에 있었던 촛불혁명 자체가 우리 사회, 민주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지지와는 별개로 그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이 참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또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오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정부에 반영하는 형태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바뀐 상황에서 과연 규제만 하고 일단 규제를 하고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개인의 규제 상한액을 좀 높이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규제를 풀어준 후에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죠. 이것처럼 우리 사회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나은 선거 제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물가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자금이 점점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많은 후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꼭 굳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광고를 쓰는 거 말고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SNS를 튼다든가 뭐 유튜브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후원금 꼭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의 후원금 정도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조사관께서 입장이 바뀌시더니 드디어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네요. 그렇군요. 바로 해버리기 시작을 했죠. 태도가 돌변했어요. 아낄 수 있는 방법 네. 또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물가 인상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개인의 기부 한도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선거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선거를 통해서 쓴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은 SNS 뭐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만남으로써 돈을 쓰지 않는 선거,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거 후원금을 인상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법인에게 후원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실 시대가 변한 게 맞긴 하거든요. 네. 네, 저희는 우선 규제가 가지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에 대한 규제가 특히 세부적인 규제까지 굉장히 많이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 자체가 어떤 국가가 국민에 대해 아직까지 불신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부금의 한도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선거를 하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거가 더 이상 투명하지 않고 국민들이 뭐 후보자를 돈에 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국민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애초에 2004년에 실시한 규제가 달성했는지를 살펴보면 10년이 지난 뒤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당초 목적으로 했던 정당 후원에서 개인 후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아, 저런 상대방 기분 출신, 좋게 네, 상대방이 어디서 거기에서 일하고 조사한 있는지도 거. 네, 알고 파악하고 있다. 있는 거죠. 야. 후원금 총액 중에서 오히려 고액 기부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세세한 규제가 국민들의 정치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하게. 제가 지금 찬성인지 반대인지 완전 헷갈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저희 입장이 무엇인지를 저희 입장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젠틀 토론. 전 지금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사실 국가가 국민을 불신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꼭 국가 국민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선거를 좀 더 공정하게 치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높아심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를 통해서 좋은 선거 그리고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규제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뭔가 좀 더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는 금권 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도로서 막는 게 적절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접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규제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좀 더 원활한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작전 타임 한번 쓸 수 있을까? 작전 타임 한번 쓸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근데 이번은 약간 이 작전 타임이 성격이 네, 자기들의 작전 타임도 있지만 합의를 어떻게 할까? 맞아요. 정리 한번 같이 해서. 저희 테이블 밑을 잘 봐야 돼요. 언더 테이블에 합의가 있는 거 아닌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논의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어떤 선거제도에서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소수 집단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면서 또 개개인의 정치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 금권선거 정치에 대해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단체 기부조차도 막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단체들이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강경 표현으로 혹은 뭐 지지 세력 과시만으로 이렇게 정치가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단체 기부는 조금 풀어주고 개개인의 정치 기부금 한도도 완화해주면서 대기업이나 정말 강력한 자본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규제를 조금 유지하는 것이 어떤 합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법인하고 단체가 이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게 법인하고 단체가 다 같이 묶여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개인 자격으로만 후원금 허용이 가능하고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여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도록 한다면 이 단체와 법인을 이렇게 한꺼번에, 결국은 단체도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지만 뭐 기부 한도를 좀 두고 이거를 철저하게 엄격하게 뭐 관리를 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개인의 기부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든가, 그러되 뭐 거의 개인 법인의 기부는 그대로 그 규제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 같은데, 이제 개인의 정치 후원금 기부 그 규제 금액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앞서 토론에서 뭐 선거 기간에만 좀 2배를 한다든지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규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규제 비율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분리해서 하나만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1,000만 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2004년부터 한 번도 인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조금씩은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기부 한도가 너무 오르지 않은 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좀 상향 조정하는 건 어떨지. 다만 저도 근데 이게 물가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올리는 게 적절한지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죠. 정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저희가 모두 참고하고 고려해서 협의점 도출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에 대한 공감은 이루신 것 같고요. 네. 다만 방법으로서 주체에 대한 제한을 약간 완화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단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좀 완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도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어서 약간은 반영이 필요하다. 네. 이런 정도 합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끝날 때는 서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젠틀 토론답게 엔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선거를 둘러싼 첨예한 주제를 통해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화합을 그려봅니다. 젠틀 토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일단 재밌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재밌었고, 또 상대방이 저한테 얘기했던 논거가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겠구나 싶었는데, 동일한 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교수님께 수업을 하면서 대담회를 하는 것처럼 참가한 청중의 입장으로서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남을 이기기 위한 토론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토론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과 기성세대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함께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문제에 대해서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